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조짐이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리치고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집값 하락, 이제는 정말 완연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일단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은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이 이제 이 선두 자체를 이제 아예 이제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한국에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지만 이제 미국에는 이 팔려고 하는 신규 주택 매물 건수 나누기 실제로 거래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데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팔려고 하는 신규 주택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일으켜 왔다. 그래서 2008년 초중반서부터 얘가 수치를 10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었고, 그리고 한 10년 넘게 계속 잠잠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6월, 7월 달부터 급속도로 이 데이터가 치솟더니 이제 7월 가장 최신 데이터가 7월 데이터인데요. 얘가 이제 10.9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10월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7월보다 금리는 더 올라갔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치는 지금 훨씬 더 7월 달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즉 금융위기 때 지금 나타났던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각도가 어떻죠? 2008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파르죠. 네. 즉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금융 시장으로 따지면 신용 경색에 걸린 겁니다, 지금.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사이드, 즉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자의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을 좀 보시면,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은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네. 근데 요 이제 지역별로 주요 지역만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선은 팔려고 하는 매물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2천 건 8월 달 기준으로 쌓여 있고요. 경기도는 12만 건. 인천은 2만 6천 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데 네. 거래는 몇 건이 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53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매물 대비해서 실제 거래된 거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채 중에 한 채도 안 산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99채 이상은 다 그냥 매물로 쌓여 있는 상태죠. 네. 네.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진짜 뭐랄까 이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막대 그래프, 보라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할 거 없이 전국의 지금 거의 모든 지역들이 거래량이 지금 완전 꽁꽁 얼어붙고 있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아까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그 수치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치솟고 있고 네.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인데요. 근데 아직도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네. 일부 지역을 봐라 아직도 신고가도 나온 데도 있고 네. 뭐 지금 이 정도 지금 호가도 뭐 큰 문제 없고 네. 지금 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호가 데이터로 이제 지수 통계를 내는 데가 이제 KB 부동산인데요.
KB 부동산 데이터를 봐도 올해 6월, 7월 달부터 드디어 하락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호가 데이터도 그동안에 이제 버티다가 왜냐면 올해 초중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8월 달에 전세 대란 일어나고 네.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호가를 안 낮췄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금융시장 상황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순서부터는 이제 호가 데이터마저 꺾이고 있고 실거래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미 다 꺾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대형 평형대입니다. 강남 서초에.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서초와 강남 지역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 평형대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135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남과 서초에는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가 아주 희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좀 있으신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를 원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희소성들 때문에 그쪽에서는 드문드문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여전히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공급 부족. 네. 이건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이 네. 말씀 아직도 하시는데 네. 이 공급 부족 논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다라면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그리고 초저금리 거기에다 임대차 3법까지 그러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격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공급이 적어도 내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그 집을 살만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고평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시도 기준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고 그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입주 물량은 서울보다 훨씬 더 작은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상승론자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고 그다음에 공급마저 서울도 없다라고 하는데 서울보다 훨씬 더 없거든요. 근데 그곳이 가장 먼저 떨어졌고 가장 지금 많이 떨어져요. 거기가 어디냐? 세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작아도요. 너무나도 고평가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뭐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을 때 비싸도 너무 비싼 거죠. 네. 자, 이제 어쨌든 집값 하락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집값이 하락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하락할까 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여기에 대한 뷰는 이제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하던 거랑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2021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부터 이제 변곡점이 생길 거라 했고 그런 변곡점이 와서 이제 예견한 대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제가 예상했던 하락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완만한 하락세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의 폭이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 자, 그런데 이런 뷰를 제가 바꾸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
계속되는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다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하락 패턴은 어떤 하락 패턴을 가깝냐면 97년 IMF 이후에 부동산 하락 패턴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97년 IMF의 급격한 하락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저점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빠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년 가을부터 연말 정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상당수 지역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후부터는 다시 또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대신 네. 반등의 시기는 예전보다 더 빠르게 맞습니다. 지금 빠르게 보고 오죠. 있어요. 그러면 이 약간 각오를 하긴 해야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각오를 아마 하셔야 되고 올해 지금 하락폭도 작지 않은데요. 아마 내년에 하락폭은 아마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뭐 저는 이 거시경제 지표로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이제 크로스 컨트리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항상 집값이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네. 그때 거래도 없고 그런 네. 상태에서 나중에 떨어지던데 네.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전 세계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뾰족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좀 네, 가격이 그렇죠. 유지되는 기간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미 떨어진 나라들 보면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평소에 보기 좀 힘든 거 아닌가요? 굉장히 힘든 현상이고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초저금리 이것 때문에 투자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코인, 부동산 할 거 없이 난리가 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까지 또 해서 전세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가가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또다시 폭등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점이 한 이 정도에서 멈췄을 텐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만한 어느 정도 이런 패턴을 보이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완전 급락을 하는 거기에 불을 지른 게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이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약간 걱정되는 건 집값이 보통 떨어져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게 시스템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 2, 3년 뒤에는 반등을 할 수 있다 하셨지만 네. 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괜찮을까 약간 걱정도 좀 되거든요 한편에.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굉장히 이 부채 문제가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놓고 봐도 기업들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기업이든 가계든 대출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상당한 충격파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환 유엔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미 이제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개인들도 그렇지만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도 지금 발등에 완전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담보대출도 사실은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PF 이런 것들에도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제 지금 완전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급속도로 쌓이고 지금 사업들이 다 지금 정지가 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한 초중반에는 상당한 좀 사회적인 이슈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먼 시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020년대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구는 뭐 이제 벌써 뭐 작년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구 수는 계속해서 네.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20년대 후반기가 되면 네. 이것도 가구 수마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랑 집값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반기에. 일단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면 이 수요층이 결국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투자 광풍의 폐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2030 세대인데 이 2030 세대가 나중에 이 주택을 구매하는 주 수요층이 될 건데 이들이 코로나로 인한 투자 광풍의 엄청난 피해자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뭐가 있냐면 아무리 인구수가 줄어들고 가구 수가 줄어들어도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늘고 이런 부동산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잖아요. 내 월급이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이 늘어난 속도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잘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그렇게 막 뭐 이런 일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뭐 일본처럼 뭐 될 거다 완전 뭐 난리 날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일본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이것보다 저는 사실은 그 뒤에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됐냐에 좀 더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의 집값 회복을 보면 네. 일본의 서울시에 해당되는 도쿄도 23구 네. 여기는 1989년 그 90년 요때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을 다 회복을 했고 네. 그 외의 지역들은 회복을 못하거나 네. 심지어 가장 부동산 가격이 낮았을 때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지방 도시들이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통계들을 보면서 네. 아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데 양극화 얘기할 때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우리나라도 가구 수 줄어들고 뭐 이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함이 좀 들거든요. 일본과 비슷하게는 가겠지만 일본처럼 될 가능성 그러니까 큰 패턴은 비슷하겠지만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이제 한 80%가 가라앉았다. 네네. 그러면 한국은 그래도 한 40, 50% 정도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80년대 말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 부동산 네, 다 산다는 그랬었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일본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있었던 만큼 그렇게 큰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한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고평가된 거는 많지만 이거는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처참할 정도의 강도는 그 정도는 강도는 아니다.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저도 이제 폭락을 일본만큼 진짜 5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점이 많은데 네. 이제 그 뒤에 반등을 할 때 도쿄도 23구 서울시에 해당되는 그 지역만 반등을 집중적으로 한 걸 보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양극화가 될 것인가? 양극화 네. 지금도 뭐 강남대 비강남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데 네. 이거보다 더 심해질 것이냐 이런 네. 궁금함이 좀 들더라고요.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양극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배움의 양극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런 자동화, AI,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 자체가 갈수록 이제 많아질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산의 양극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주거의 질에 대한 양극화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뭐 자가주택 보유를 보면 한 60%좀 초반대니까 네. 아직 집을 안 사시거나 아니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어쨌든 숫자가 거의 40%에 육박하잖아요. 네. 이분들 고민은 그러면 집은 언제 사는 게 좋지?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네. 집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집보다 더 비싼 거를 사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비싼 의사결정인 만큼 정말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에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런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2, 3년 정도 후부터는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그런 실제로 부동산 가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경매나 공매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2020년, 21년에 금리가 초저금리고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영끌해서 그때 산 거예요. 금리가 너무 싸고 투자 강풍이 불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금리가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런 물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나 공매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랑 공매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고요. 2, 3년 뒤부터는 내 집 마련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신다라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집값에 대해서 전망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기원 미치고 대표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